나는 장님이다. 정확히 말하면 겨우 28일밖에 장님이다. 내 두 눈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직접 칼로 찔려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래야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녀가 나를 얻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 저는 임재수라고 합니다. 31살입니다. 황저우의 한 미디어 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 한 달에 5,000원이니 숙식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나는 인터넷에서 싼 합세집을 찾았다. 방 2개에 방 1개, 매달 700위안밖에 안 돼요. 다만 지리적 위치가 비교적 외지고 도심에서 비교적 멀다. 하지만 돈만 아낄 수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집주인과 약속 시간을 가졌다. 내가 집주인을 만났을 때 나는 집주인이 뜻밖에도 독신 미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형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이 도시에서 분투하는데 나보다 4살 어리다. 예쁜 편은 아니지만 성숙하고 지적이고 옷차림도 과감해서 너무 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섹시한 작은 언니와 같은 처마에 살 수 있어서 가슴이 설렌다. 심지어 전세 계약을 할 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연애의 그림이 환상되어 있었다. 다만 만약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찍 알았다면 나는 절대 그녀와 합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을 마친 오후에 나는 트렁크를 끌고 들어왔다. 아형은 매우 열정적이어서 또 나를 도와 선물을 하고 또 나를 도와 이부자리를 깔아서 나를 좀 쑥스럽게 했다. 나는 혼자 오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확실히 나의 번거로움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필경 물건이 매우 많다. 그러나 주로 몸에 붙는 것이 있어서 그녀에게 보이기가 정말 불편하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한가해도 한가하니 너를 도와 치워도 아무것도 아니야. 방안이 매우 더워서 그녀는 아주 시원하게 입었다. 흰색 탱크톱과 짧은 초반 바지, 몸매가 완벽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도 나의 눈빛을 알아차리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말했다. 긴 다리를 본 적이 없느냐?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회사 쪽과 휴가를 냈기 때문에 오후 내내 아형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그녀는 입담이 좋아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나와 6단까지 이야기했다. 원래 나의 성격은 비교적 내성적이어서 그녀의 유혹에 얼굴이 붉어져서 감히 그녀를 쳐다볼 수 없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내가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익힌 음식과 술을 샀다고 말했다. 술을 마실 때 그녀는 끊임없이 새하얗고 연약한 발가락으로 나의 허벅지를 건드려 나를 좀 당황하게 했다. 동료가 솔로라서 그런지 첫눈에 반했다. 그녀의 감동적인 표정과 완벽한 몸매는 나로 하여금 마침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그녀도 아무런 반항도 없었다. 그날 밤은 아름다웠고 결국 우리는 서로 껴안았다. 우리는 단지 처음 만났을 뿐이지만 나는 그녀에게 매우 미련이 있다. 남자의 천성 때문인지 나는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껴안고 그녀에게 고백하여 그녀를 나의 여자친구로 만들었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전제는 내가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아형은 내 여자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만약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녀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니까.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와 엎치락뒤치락했다. 나의 공세에 그녀는 마침내 지쳐서 잠이 들었다. 내 몸도 매우 피곤해서 점차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얼떨결에 침대에서 일어나 아형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침실을 떠났다. 하긴 이날부터 공포가 뭔지 알았어. 내가 화장실에 불을 켜자 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니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나는 아형이 안에 있는 줄 알고 재촉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10여 분이 지났지만 아형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어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 더 걱정이 돼서 화장실 문을 힘껏 잡아당기며 괜찮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전반 화장실과 거실은 조용했다. 나는 그녀가 매우 걱정되어 발을 들면 문을 걷어차려고 한다. 그러나 내 발을 방금 들었는데 나는 치명적인 문제를 깨달았다. 내가 방금 일어났을 때 특별히 아형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만약 이전에 아형이었다면 지금 화장실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이 생각을 하니 두피가 터질 것 같다. 무서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이 집에 세 번째 사람도 있어요. 칠흑 같은 거실에 화장실 문틈에만 노란 불빛이 비치고 방 전체가 고요하다. 벽에 있는 시계만 나의 심장 박동과 함께 째깍째깍 울리고 있다. 나는 완전히 멍청해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다. 그러던 중 화장실 자물쇠 심이 갑자기 뛰었다. 손잡이가 느릿느릿 돌아가면서 문이 틈새로 열렸다. 나는 침을 삼키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뛰고 싶었지만 두 다리는 마치 납을 주입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장실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끽끽. 화장실에 접은 페이지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문 완전히 열려. 나는 동공이 움츠러들어 혼비백산하였다. 그러나 아형은 잠옷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쯔수야, 너 입구에 서서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깜짝이야. 그녀는 화가 나지 않고 나를 나무랐다. 하지만 이 순간에 나는 알고 싶고 방금 침실에 있었는데 나는 누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미친 듯이 침실로 뛰어들어 불을 켰다. 그러나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불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이불 속에서 뚫고 나온 것처럼 어지럽게 침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 방금 전의 처지를 아형에게 급히 알렸다. 그러나 그녀가 공포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평온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무야, 며칠간 너는 너무 피곤했다. 방금 내가 악몽을 꾸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매번 밤을 지낼 때마다 너의 이마에 키스하는 습관이 있어. 방금 나는 정말 한 번 키스했어. 사람의 이마. 그녀는 손을 흔들며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리며 착해. 너는 악몽을 꾸는 거야? 빨리 자자. 그녀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계속 침대에 누워잤다. 그러나 순간에 나는 이미 잠이 전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방금 발생한 그 일이 가득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더욱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을 발견하였다. 이불을 덮고 있던 내가 이불 위에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다니 하룻밤을 자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 나의 정신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문을 나와 출근할 준비를 하다 문을 나서자마자 옆집 방문이 열렸다. 20대 후반의 여자아이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여자아이는 약간 기형적으로 생겨서 두 눈이 관자놀이로 갈라지고 입술이 약간 토끼 입술과 비슷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도 예의 바르게 그녀에게 웃으며 인사를 한 셈이다.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빨개진 여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하며 계단을 뛰어내렸다. 내가 좀 이상한데 이 여자애가 왜 그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의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건물 입구에 앉아 한담을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이 계집애가 정말 불쌍하다. 천성적으로 농하여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가 뜻밖의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불쌍한 사람은 반드시 가증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701호에서 베어 죽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할아버지, 701호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입을 좀 다물어 줄래? 마누라 혀를 씹지 마. 아주머니, 내 집도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아주머니는 내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녀는 아래에서 계속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등은 이미 차가워졌다. 왜냐하면 나와 아형이 사는 방이 바로 701호이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어젯밤에 일어난 기이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참지 못하고 몸서리를 쳤다. 설마 어젯밤에 내가 키스한 건 그 여자의 어머니.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도중에 나의 마음은 매우 어지러워서 항상 사람을 스며드는 화면이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회사에 왔다. 하루 종일 나는 정신을 딴 데 팔고 맥이 없었다. 퇴근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회사를 나왔을 때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석양이 서쪽으로 졌다. 나는 본래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 뒤에서 샤오메이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쯔수야, 이따가 내가 마침 너의 집을 지나갔으니 내가 너를 바래다 줄게.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희죽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손에 몇 입 먹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내 입 앞으로 배달해 주었다. 나는 웃으며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샤오메이, 내 대학 동창. 그때 우리 사이가 아주 좋았어. 그녀는 나를 절친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녀를 형제라고 부르며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다. 커플이 해야 할 일 외에 다른 일은 우리가 다 했다. 졸업 후에 우리는 함께 이 회사에 와서 일했다. 그녀는 성격이 활발하고 말주변이 좋으며 능력도 뛰어나 현재 우리 부서의 책임자이다. 평소에는 나를 더욱 잘 보살펴준다. 그녀의 달콤한 미소를 보고 나는 하루의 초췌한 연기가 사라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주차장은 광활했고 주차된 차량도 적었다. 나의 구두 소리와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끊임없이 주차장에 메아리쳤다. 샤오메이가 먼저 화제를 열었다. 쯔수, 너는 이미 30 몇 명인데 왜 계속 결혼하지 않니? 나는 웃으며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만약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틀림없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메이는 입을 오므리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내가 보기에 내가 어때? 너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히히. 그러자 형들처럼 내 어깨를 껴안고 계속 말했다. 정말 안 돼. 우리 둘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밀고 농담처럼 말했다. 너무 익숙해서 손을 대기 어렵다. 농담이지만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지만 걸으면서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텅 빈 주차장에는 우리 샤오메이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은근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나는 의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뒤가 텅 비었다. 텅 빈 주차장에는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샤오메이는 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을 했다. 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미간은 여전히 해이해지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차장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눈에 띄는 느낌은 더욱 뚜렷해졌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그 사람이 내 뒤를 따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볼 때마다 뒤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신경쇠약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 구두와 샤오메이의 하이힐이 끊임없이 땅에서 소리를 낸다. 그런데 걷다 보니 발자국 소리가 마치 뭔가 이상해.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무엇을 깨달았다. 샤오메이가 오늘 입은 것은 캐주얼이다. 나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샤오메이의 신발을 바라보았다. 흰색 운동화지 하이힐이 아니에요. 그럼 이 광활한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 또 누구 거야?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리고 샤오메이도 의심스러운 듯 걸음을 멈췄다. 하이힐에서 들리는 소리를 조용히 듣다. 그리고 우리 둘이 멈추면서 그 하이힐 소리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점점 샤오메이의 표정은 처음의 의혹에서 점차 공포로 변했다. 나는 약간 긴장해서 샤오미에게 말했다. 샤오미, 너 하이힐 소리 들었니?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운동화를 바라보며 내가 신은 것은 운동화다. 이 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내 등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샤오메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차 방향으로 걸어갔다. 바로 이때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것은 끊임없이 텅 비고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메아리치며 나와 샤오미의 신경을 자극했다. 우리가 멈추면 그 하이힐 소리는 따라서 사라진다. 우리가 달리면 그 하이힐 소리도 따라서 빨라진다. 기괴함이 온 아래 주차장에 가득 차서 우리 두 사람을 황송하고 불안하게 했다. 샤오메이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자목, 나는 여기가 원래 화장장이었다고 들었는데 후에 화장장이 이전되었고 어떤 부동산 업자가 비로소 여기에 이 빌딩을 지었는데 너는 우리가 더러운 물건을 만났다고 말했니? 나도 아래층의 경비원이 이 일을 말한 것을 들었지만 그때의 나는 여전히 무신론자였다. 물론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나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먼저 차에 타. 여기서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말이 떨어지자 우리는 주차장에서 미친 듯이 달렸고 뒤에 있는 하이힐 소리도 뒤따랐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차 안에 들어가서 너무 놀란 샤오메이가 내 품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나를 꼭 껴안고 낮은 소리로 흐느껴 울다. 나는 샤오메이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몸은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겁내지 마. 겁내지 마. 모두 심리작용이야. 봐봐. 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이 말을 했을 때 한쪽의 어두운 구석에 흰색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나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심장도 쿵쾅쿵쾅 뛰었다. 약 10분 만에 내 마음이 가라앉았고 샤오메이도 공포에서 풀렸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내 품에서 벗어난 후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떠났다. 곧 차가 아래층에 도착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말했다. 샤오메이, 나 먼저 갈게. 너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모든 것이 환각일지도 몰라. 나는 웃으며 그녀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작은 얼굴을 쥐었다. 샤오메이의 정서는 이미 많이 완화되었다. 내 손에 잡힌 작은 얼굴에 표정이 좀 이상해졌을 뿐이다. 그녀는 두 눈에 정을 머금고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에서 너에게 안겼을 때 나는 매우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샤오메이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이 느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결국 여전히 옛 친구가 그러고 싶어서 농담을 했다. 왜? 설마 내가 또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둘이 너무 친해서 잘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샤오메이는 내 입술에 직접 키스를 했다. 나는 머리가 텅 비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나와 그녀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친구였던 것은 처음이다. 키스. 나는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어렴풋이 차에서 내려 어떻게 건넜는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형은 집에 없었는데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려 30분 동안 침대에 앉아있다가 아형이 집에 돌아온 후에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우리는 배달을 시켜서 술과 밥을 배불리 먹은 후에 침실로 돌아와 잔운을 말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딴 곳에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몰래 엿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시종일관 느꼈다. 내가 옷장을 돌아보니 누군가가 우리를 훔쳐보는 것처럼. 문이 틈새로 열렸다. 단지 안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밤에 아형도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것 같고 행동은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힘을 주고 어떤 동작을 바꾸어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 느낌은 마치 나 지금 죽은 사람 자고 있어. 나는 동작을 멈추고 땀을 닦았다. 의심스러운 질문. 아형,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나는 약간 보채었다. 좋게 1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그녀는 또 말했다. 그럼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니? 나는 여전히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반드시 너와 결혼할 것이다. 곧이어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내 눈시울을 쓰다듬었다.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감히 나를 저버리면 내 손으로 내 눈을 파겠다. 내 눈 때문에 내 온몸을 다 보았으니 그녀가 이 말을 할 때의 눈빛은 나로 하여금 매우 낯설게 느끼게 했다. 마치 방금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녀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에 불편함이 느껴졌는지 우리는 대충 끝났다. 서로 껴안고 자지도 않고 등을 기대니 더욱 낯설어 보였다. 한밤중에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놀라 깨게 했다. 아형은 아주 죽도록 잤고 또 잠을 잘 때 이어폰을 끼고 북파모산 필기소설을 듣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를 깨울 뿐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매우 강렬해서 도중에 중단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이기를 써서 방범문을 쪼개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순간 낮에 할아버지와 아주머니의 말이 연상되었다. 이 방에서 한 여자가 베어 죽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좀 두려웠다. 며칠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다. 나는 아형을 밀었지만 내가 아무리 밀어도 그녀는 잠이 들어 깨어날 의사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술병 하나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내가 입구에 도착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나는 침을 삼키며 입술을 떨며 한쪽 눈을 천천히 고양이 눈을 바라보았다. 복도가 텅 비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방금 복도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감흥등이 항상 밝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궁금할 때 감흥등이 갑자기 꺼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일이 없는 이상 나는 돌아가서 자려고 한다. 하지만 내 눈은 고양이 눈밖에 어둠에 적응했어. 복도 유리창에서 투사된 가로등 빛을 통해 나는 계단 모퉁이에 있는 위치를 어렴풋이 보았다. 긴 머리 여자의 윤곽이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흰색 긴 치마를 입고 어두컴컴한 복도에는 가로등이 비치는 곳이 뚜렷하다. 나는 분명히 거기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쏴. 감흥등이 다시 켜지다. 나는 가슴이 떨리고 눈이 모퉁이의 위치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생활의 폐허만 쌓여 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는지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감흥등이 또 꺼졌어요. 그 긴 머리 여자의 윤곽은 가로등의 희미한 빛 속에 다시 나타났다. 내 표정이 얼굴에 굳어서 몸이 떨린다. 방금 모퉁이에 있던 긴 머리의 여자가 지금 뜻밖에도 첫 번째 계단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쏴. 감흥등이 또 켜졌다. 복도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어. 그 여자는 마치 나의 환각 같아. 불. 다시 꺼져. 그리고 그 긴 머리 여자의 윤곽은 바로 5번째 계단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다. 불이 다시 켜지자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꺼졌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나의 방범문 앞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용모를 볼 수 없다. 가로등의 빛을 빌려 그녀의 윤곽을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집을 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을 등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단지 그녀가 감흥등이 꺼진 짧은 어둠에 의지하여 천천히 꼭대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감흥등이 다시 켜졌지만 여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 온몸이 놀라 멍해졌다. 다음에 감흥등이 꺼지면 그녀는 어디에 나타날까? 제 방이요. 감흥등은 나의 생각 속에서 또 한 번 꺼졌다. 이번에도 그 여자는 사라졌다. 나는 침을 삼키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벌써 방에 들어온 거 아니야. 심지어 바로 내 뒤에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미지의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이 순간에 내가 그랬다.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칠흑 같은 거실에 정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어쩌면 피안개가 가득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창백함이 극에 달하고 험상궂은 얼굴이 내 어깨에 걸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고개만 돌리면 그 얼굴이랑부터 식은땀이 줄줄 흘러 내 몸은 떨림을 참을 수 없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나의 목덜미에 불어오자 나는 갑자기 몸서리를 쳤고 얼굴색은 이미 놀라서 창백해졌다. 건물 밖의 가로등의 빛이 거실에 약간의 시야를 확보한다. 나는 침을 삼키며 눈동자를 오른쪽 눈가로 돌려 여광으로 뒤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바로 내 뒤에 1미터도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다. 나의 뇌는 텅 비어 사고를 잃었다. 나는 태엽을 감는 것처럼 천천히 목을 돌렸다. 내 머리도 떨리지 않고 눈은 온통 공포에 떨었다. 천천히 내 목은 90도 회전한다. 여광은 과연 긴 머리의 여자 윤곽이 내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지금 윤곽은 내가 고양이 눈에서 본 그 여자와 똑같다. 그녀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그리고 말없이 날 쳐다보고 있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고 몸은 진흙탕처럼 땅에 넘어졌다. 팝. 거실에 불이 켜졌다.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뜻밖에도 아형이다. 이 순간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전의 모든 공포는 마치 이 순간에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이어폰은 이미 벗겨져서 쯔수, 뭐 하는 거야? 나는 침을 삼키며 여전히 황송한 표정으로 문밖을 가리켰다. 공포에 질려 말했다. 밖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감흥등이 켜지면 그녀는 사라지고 감흥등이 꺼지면 그녀는 나온다. 나는 또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우리 방을 향해 걸어온다. 그 여자 절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름 끼치는 말을 위로로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비친 실망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이렇게 미신을 믿다니. 말하면서 그녀의 길쭉한 허벅지가 내 몸에서 망가졌고 동시에 방범문 손잡이를 비틀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아 형, 문을 열지 마. 그 물건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방범문은 자물쇠가 뛰는 소리와 함께 밀려났다. 이 순간 나는 정말 당황했다. 심지어 두 눈을 감고 감히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아형의 목소리는 지금 들려왔다. 봐라. 밖에 아무도 없으니 너는 이것저것 의심하지 마라. 내가 눈을 뜨고 보니 문 밖에 확실히 사람이 없었다. 감흥등이 꺼질 때까지 아형은 휴대전화를 들고 손전등 기능을 켜고 밖으로 탐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여자의 그림자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내쉬며 걱정하던 마음을 갑자기 놓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놀라서 발견했다. 핸드폰 빛 뒤에 있는 아형. 그녀의 윤곽은 뜻밖에도 이전에 나타난 그 여자와 그렇게 비슷하다. 마치 전에 문 밖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녀인 것 같다. 내 심장. 이 순간 쾅쾅 막 뛰어 아형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범문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색은 매우 보기 싫고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특히 나는 내가 낮에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때? 그녀는 또 내가 매일 이렇게 한다면 나도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주저앉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직경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이어폰을 다시 끼고 느릿느릿 잠이 들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미 감히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지금의 내가 도대체 일이 너무 피곤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자꾸 아형이랑 내가 처음 알았을 때랑 다른 것 같아. 이 밤 나는 거실의 소파에서 잤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을 입맛이 없어 간단하게 씻은 뒤 옷을 입고 출근했다. 그리고 내가 막 계단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옆집 방문이 밀렸고 그 기형적인 소녀가 걸어 나왔다. 그녀가 나를 본 후 얼굴색이 또 빨개져서 나는 좀 영문을 몰랐다. 나도 예의 바르게 그녀를 향해 웃고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뒤를 따랐다. 아파트 단지 문 밖까지 걸어갔을 때 나는 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서 이 여자를 놀라게 할까 봐 걱정된다. 소녀는 내 말을 듣고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며 손가락을 계속 비볐다. 약 10여 초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아직 여운이 든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나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거.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내가 받기를 기다렸다. 나는 이 여자아이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나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러나 그녀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미소만 지으며 인사했을 뿐 여태껏 많은 교제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녀의 오늘 행동은 나를 좀 이상하게 했다. 그러나 예의상 나는 허허 웃으며 샌드위치를 건네받았고 그녀의 면전에서 한 입 빼어 물었다. 맛은 그런대로 괜찮다. 나는 그녀를 향해 웃었다. 고마워. 맛이 아주 좋아. 여자의 나이는 많지 않고 보기에는 18, 9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애이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린 후에야 황급히 출근했다. 그리고 내가 길을 막 지나자 핸드폰이 울렸는데 샤오메이가 전화한 것이다. 그녀는 자수야. 내가 마침 너의 집을 지나갔으니 가는 길에 같이 회사에 가자. 나는 망설였다. 어젯밤 일이 나를 매우 난처하게 했다. 결국 승낙했다. 결국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하철을 비집고 가는 것은 확실히 좀 괴로웠다. 그러나 내가 방금 차문을 열자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의심스럽게 뒤돌아보니 원래 많은 사람들의 건물 출구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람은 유난히 적다. 한 바퀴 휘둘러 보았지만 나는 누가 나를 암암리에 응시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잘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회사에 온 후 장형은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샤오임, 너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장형. 아마 최근에 잘 쉬지 못했을 거야. 그의 안색이 굳어져서 계속 말했다. 샤오임, 너의 이 도장은 좀 검게 되었는데 무슨 더러운 물건에 감긴 거 아니야. 나는 몸이 굳어서 회사 앞에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함이 배어있으며 눈꺼풀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다. 특히 나의 이마는 확실히 좀 어둡고 얼굴의 창백함과 약간 튀어나왔다. 나는 침을 삼켰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아무 상관없는 웃음이 남아있었다. 나는 장형, 농담하지 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것을 믿어. 그러나 장형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샤오임, 장형은 너와 농담을 하지 않는다. 이 빌딩은 화장장 위에 세워져 있다. 경비원이 한밤중에 건물을 순찰할 때 모두 더러운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동료들이 지나간 후에 또 계속 말했다.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모두 야간 순찰 때문에 사직했는데 이곳은 매우 이상하다. 잘못하면 내가 정말 무언가에 얽매일 수도 있다. 그는 말하면서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성현 점쟁이 관.
그는 명함을 집어준 뒤 요 며칠 밤 야근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져 마치 무언가에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 가서 부적 한 장을 구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런 쳐다보는 느낌이 사라졌다. 너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봐. 말을 마치자 그는 황급히 작업장으로 돌아갔는데 마치 방금 한 말이 그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장영이 이렇게 말하자 나도 속으로 좀 당황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서둘러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일할 마음이 없고 머릿속에는 온통 장형이 나에게 한 말뿐이다.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미미의 그림자가 내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밀크티 한 잔을 들고 나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는 방글방글 웃으며 말했다. 오모가, 너는 어젯밤에 분명히 잘 쉬지 못했을 거야. 내가 특별히 너에게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했어. 뜨거울 때 마셔. 나는 마음이 좀 감동되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내가 방금 이 말을 끝냈을 때 나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마치 한 쌍의 눈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한 구석에 숨어서 죽어라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느낌은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에 갑자기 장영이 방금 한 그 뒤집힌 말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회사 안팎을 둘러보았는데 흰색 긴 치마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쫓아갔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우리 회사는 빌딩 1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방형 사무구역에 속한다. 회사와 복도는 투명한 유리로 막아 행인이라도 복도에서 회사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바퀴 둘러보고 회사 밖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 샤오메이는 내가 긴장한 모습을 보고 눈에서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말했다. 쯔수, 너 요즘 너무 피곤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틀의 휴가를 주는 것이 낫겠다. 너는 푹 쉬어라.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샤오메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일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요즘 괴이한 일이 갈수록 많아져서 나는 좀 감당할 수 없다. 회사를 나와 안전통로로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아버지의 다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이것은 출근 시간인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했니? 지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고향에 아주 대단한 반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의심스러운 물음. 왜 그러느냐? 나는 말했다. 아버지, 나는 최근에 너무 많은 이상한 일을 만났다. 나의 임대주택, 그리고 나의 회사, 나는 자신의 최근 처지를 그에게 한 번 말했는데 그가 그 반선을 찾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한바탕 호되게 꾸짖으셨다. 그는 말했다. 이 녀석아, 고생스럽게 너를 대학에 보내고 또 너를 대도시에 남겨두게 한 것은 바로 미래의 생활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이다. 너는 오히려 좋다. 나에게 미신을 가지고 놀았지?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 비웃지 마. 아버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정말 안 된다. 나는 장영이 나에게 소개해준 그 점쟁이관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그는 말투가 좀 무거워서 자들아, 집을 바꾸어 살아라. 일에 관해서는 도심에 가까운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전변에 나는 더욱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물어도 그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어수선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우리 부서는 일부 일을 끝내지 못해서 임시로 야근을 해야 한다. 부모는 모두 7명이지만 나, 장형 및 호양만 남겼고 소미는 부문의 주관으로서 남아서 우리와 함께 연장 근무를 했다. 나도 아형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좀 의외인 것은 그녀가 뜻밖에도 나에게 야근 사진을 찍어 내가 정말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음이 좀 감동되었다. 그녀가 아직도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것은 어젯밤 일로 나에게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만 이 감동은 2시간도 안 되어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 10분 간격으로 그녀는 나에게 야근을 하고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녀는 나에게 야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성 동료가 있는지 보려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심지어 샤오메이가 우리에게 회의를 할 때도 그녀는 나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회의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회의 현장의 짧은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심지어 창문 하나를 활짝 열고 스스로 창턱에 서 있는 영상도 녹화됐다고 한다. 내가 동영상을 찍어주지 않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녀가 뛸 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나는 결국 그녀에게 회의 동영상을 찍어주었다. 그냥 동료들이 내 눈빛을 보면서 이상해졌어. 특히 샤오메이는 얼굴색도 좀 못생겨져서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나는 아형의 통제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다. 저녁 9시가 넘도록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형이 나에게 전화한 것은 이미 5분이면 한 통이 될 정도로 빈번하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나와 영상통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 속의 그녀는 원래 성숙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이미 비뚤어지고 험상궂어졌다. 내가 아는 아형과는 딴판이다. 다행히 두 남자 동료가 나를 끌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형은 샤오메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고 동영상을 끄는 셈이다. 장형, 이마, 내 여자친구가 너한테 관심이 많구나. 후양도 따라서 맞장구를 쳤다.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를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밤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녀는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아이고, 나는 그들 두 사람이 애써 어색함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은 이미 아형에게 저촉되었다. 그녀의 방법은 너무 교활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이 일이 회사에 퍼진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겠는가. 장형과 그들이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을 때 소미는 장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우리 국수 먹고 집에 가면 되고 나머지 일은 내일 하고 있어요. 국수를 먹고 우리 물건은 아직 회사에 있으니 다시 찾으러 가야 하고 겸사겸사 회사 문도 잠가야 한다. 18층에 오자마자 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층간의 다른 작업실은 이미 문을 잠그고 떠났다. 복도 전체가 어둡고 음산하며 조용하고 무섭다. 우리 회사에 몇 개의 등불만 아직 켜져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복도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매우 답답해 보인다. 나는 시종 어떤 어두운 벽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장형과 호양의 동반으로 나의 담력도 좀 커졌다. 음산한 복도를 지나 회사로 돌아와 각자 물건을 챙긴 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회사의 불이 꺼지면서 18층 전체가 끝없는 어둠에 빠졌다. 벽모퉁이 아래 안전통로의 표지만 그윽하고 푸른 형광을 발산하여 전체 복도를 더욱 음산하고 공포스럽게 비춘다. 우리는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 조명을 켰다. 그러나 손전등이 반짝이는 순간 나의 눈가가 갑자기 후려쳤다. 벽모퉁이에 하얀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 있다니 그 윤곽은 내가 어젯밤 고양이 눈에서 본 여자와 똑같다. 갑작스러운 장면에 깜짝 놀라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고 휴대전화는 그대로 바닥에 던져졌다. 그러나 장형의 손전등 빛이 아직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 담 모퉁이를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그곳은 이미 텅 비어있다. 거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종아리를 계속 떨었다. 당황하여 핸드폰을 지우고 긴장해서 후양에게 물었다. 후양, 너 방금 거기에 흰 치마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니? 얼굴도 안 예쁘고 창백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든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그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았다고 말했다. 후양의 대답을 듣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나 혼자만 보았다면 아마도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 여자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장형에게 다가가서 마찬가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형, 너 못 봤어? 장형은 오히려 아니야. 무슨 흰 치마 여자가 있어. 너희들은 오늘 일이 너무 피곤한 게 틀림없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광활하고 어두운 긴 복도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이 순간 나는 장형이 이전에 구해온 부적을 연상했다. 내일 필요한가 봐. 나도 하나 구하러 갈게. 우리 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이힐이 들려와 땅을 밟는 다닥다닥 소리가 났다. 그 소리, 바로 며칠 전 나와 샤오메이가 지하 주차장에서 들은 하이힐 소리. 모골이 송연해. 두피가 터질 것 같아. 그 하이힐 소리, 우리 뒤를 졸졸 따라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세 사람은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기를 바라며 문을 닫는 버튼을 계속 눌렀다. 갑자기 흉악한 여자 귀신이 튀어나올까 봐 걱정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천천히 닫힌다. 그 어둡고 고요한 복도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점차 어둠에 빠졌다. 나의 두 눈은 감히 엘리베이터 문을 쳐다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백한 손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다. 빠른 걸음으로 빌딩을 나와 오랜만에 가로등을 보고 나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하던 마음도 마침내 내려놓았는데 방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내가 이 숨을 쉬기도 전에 장형의 목소리는 그윽하게 울렸다. 그는 아까 나도 그 여자를 봤는데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유리문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를 통해 나는 그녀가 바로 우리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두피가 순식간에 터져서 뇌가 텅 비었다. 장형은 그것도 보다니 후양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마침 장형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나의 핸드폰이 이때 울리기 시작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번호를 한 번 봤는데 샤오메이가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말했다. 쯔수, 오늘 좀 늦었어. 이미 지하철이 없어.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미미의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장형과 두 사람은 총총히 작별 인사를 한 후 소미의 차에 올랐다. 도중에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분위기가 좀 어색해 보였다. 우리 집 아래층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마침내 첫 마디를 했다. 그녀는 말투가 좀 서운해서 말했다. 쯔수,
너와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알았니? 그녀는 너를 매우 마음에 두고 있다. 나는 멍하니 있다가 그녀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그녀와 합세하고 서로 지내고 바로 함께 있었다. 샤오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녀를 사랑합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만약 오늘까지 그녀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아형이 보여준 통제욕은 나로 하여금 접수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그 말을 했다. 사랑. 샤오메이는 몸을 가볍게 떨었지만 곧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오모가, 너 방금 망설였어. 그녀의 통제욕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게 한 거 아니야. 나는 침묵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샤오메이의 얼굴에 마음이 아픈 표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말했다. 쯔수,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잘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감히 그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가락을 비비며 말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턱을 잡고 입술에 천천히 내 입술을 붙였다. 내 뇌는 텅 비었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괴한 일에 부딪혔고 게다가 아형은 나에 대한 냉담함까지 더해졌다. 나를 이 순간 완전히 함락시켰다. 바로 이때 그 눈에 띄는 느낌이 다시 나타났고 평소보다 더욱 강렬해졌다. 순식간에 나를 함락에서 끌어왔다. 나는 샤오메이를 확 밀어젖히고 긴장한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그림자 하나가 길 건너편에 서서 나를 죽도록 쳐다보고 있다. 그 사람은 흰색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얼굴을 머리카락 속에 철저히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내 눈빛을 눈치챈 듯 뒤돌아 칠흑 같은 동네로 들어갔다. 그건 사람이야. 나는 가슴이 떨려 샤오메이를 직접 밀치고 과감하게 차문을 열고 그 여자를 향해 쫓아갔다. 나는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마다 모골이 송연했다. 동시에 나도 매우 궁금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미행해. 동네로 뛰어들었지만 그 흰치마 여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동네로 완전히 사라져 마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숨이 차서 목표가 없어진 후에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막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 분위기가 좀 틀렸다는 것을 느꼈다. 거실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복도에 있는 가문등의 빛이 거실을 비춘다. 나는 비로소 아형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핸드폰도 가지고 놀지 않았다. 내가 들어올 때까지 방문 위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색은 매우 차갑고 정교한 이목구비는 마치 한 대 눌린 것처럼 비뚤어지고 험상궂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으스스 솜털이 나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멍해졌다. 솔직히 지금 내 마음은 떨리고 있어. 요 며칠 동안 그녀의 변화를 회상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공포감이 싹 텄다. 이 방은 불길에서 일찍이 사람이 횡사한 적이 있다. 만약 아형이 더러운 것에 붙었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는 침을 삼키며 눈에 겁이 났다. 뒤에 있는 방범문도 나는 감히 닫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 쥐고 있는 날카로운 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조금만 잘못되면 나는 몸을 돌려 도망갈 것이다. 나는 입을 벌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형, 너 왜 이래? 왜 아직도 칼을 들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아형의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나한테 던져버렸어. 나는 핸드폰을 받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좀 불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핸드폰 화면을 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화면에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샤오메이와 키스하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아까 지금 나는 뇌가 텅 비어 두려움조차 잊고 있다. 마치 정을 훔친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붙잡힌 것 같다. 다만 나와 샤오메이 사이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막 입을 열어 설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다. 이 사진, 아형은 어떻게 찍었어? 사진의 각도에서 볼 때 그녀는 마치 아래층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몸에 뜻밖에도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머릿속에서 문득 생각났는데 전에 회사에서 내가 본 그 여자가 바로 이 치마를 입고 있지 않니? 이 생각을 하고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미행했다. 이 순간 나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다. 모든 것을 응시하고 모든 기괴한 일. 모두 그녀가 계획한 것이다. 아형의 얼굴이 몹시 음울해서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음흉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미행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출퇴근을 함께 한다. 함께 일하다. 너에게 친절한 밀크티도 보내줄게.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키스한 건 처음이 아니야. 이런 거 없으면 내가 미행할까봐 임자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귀신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 며칠 너는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느냐. 아형의 얼굴은 음침한 거실에 덮여 있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음산했다. 마치 지옥에서 온 것 같았다. 핏발이 서린 그 눈에서 나는 분노와 사리를 보았다. 나는 한동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고 입을 삼켰다. 그리고 아형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들이 처음 키스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여우를 찢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그녀가 주동적으로 너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자수, 거절할 줄 몰라. 그녀가 너를 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그녀와 함께 출퇴근하고 나에게 뽀뽀하고 오늘 밤의 키스조차도 너는 여전히 거절하지 않았다. 아형의 말은 갈수록 격동되고 소리도 갈수록 커지며 복도 중의 감흥등은 시종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고 한다. 일은 그녀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입을 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녀의 음침한 표정은 어둠에 휩싸였고 복도의 어두컴컴한 불빛은 그녀의 두 눈을 비추었고 핏줄과 분노의 사리를 비추었다. 그녀는 으스름한 칼을 들고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흉악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음산하게 말했다. 임재수, 내가 말했듯이 내가 감히 나를 저버리면 내가 직접 너의 눈을 팠다. 너의 눈 때문에 내 온몸을 다 보았다. 그녀는 마치 미친 듯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내 눈을 향해 찔렀다. 나는 마음이 추워서 그녀가 정말 나에게 손을 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곧 우리는 함께 찢어졌다. 당황한 가운데 나는 팔뚝을 들어 칼을 막았다. 갑자기 선혈이 피어나서 나의 팔뚝에 깊은 상처가 났다. 선혈이 팔을 타고 땅에 떨어져 하얀 발받침을 물들였다. 나는 땅에 넘어졌지만 동시에 지금 옷장이 캐비닛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쌍의 눈, 그 틈새 뒤에 숨어서 몰래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내 마음이 갑자기 아팠는데 알고 보니 그 옷장 속에 정말 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돌볼 수 없다. 아형의 공격을 막았는데 내 팔뚝이 베인 걸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어.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마음이 가득했고 손에 든 날카로운 칼은 기세를 몰아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나의 팔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 말투에 울음을 섞은 채 말했다. 제모가, 너 피 흘렸어. 너 괜찮아. 나는 고의가 아니다. 나는 정말 고의가 아니다. 그녀의 지금 표정은 당황에 맞지 않아 이전의 잔인한 표정과 완전히 어긋난다. 그녀의 병적인 태도는 나로 하여금 비할 데 없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더군다나 그 옷장 속에 사람이 숨어있다니.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을 후려치고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멍해진 것처럼 나에게 사과했다. 나무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때려. 제발 때려. 작은 팔이 주는 통증은 나로 하여금 시종 정신을 차리게 했다. 아형은 통제욕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녀를 땅에 밀어 넘어뜨렸고 눈에는 황공함을 띠고 있었다. 이런 미친 여자. 나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분노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렸다. 그리고 내가 아래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릴 때 뒤에서 그녀의 노호가 들려왔다. 임자수, 내가 돌아와. 내가 오늘 쫓아낸다면 나는 위층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말로 나를 위협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팔을 맞고 건물 문을 뛰쳐나와 큰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이때 내 휴대전화는 그녀가 녹화한 짧은 동영상을 받았다. 동영상에서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녀는 창턱에 서서 두 눈에 핏발이 서고 험상궂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짐승처럼 험상궂게 포효했다. 임제목. 오늘 내가 감히 가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다. 나는 예아 형이 말한 대로 한다. 나는 너를 평생 자책하게 할 것이다. 나는 직접 휴대전화를 끄고 층집을 뛰쳐나와 길가에 서서 초조하게 택시를 기다렸다. 그런데 내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쾅! 하얀 물체가 위층에서 떨어져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아수라장이 된 바닥은 피로 가득했고 벽돌 틈새를 따라 내 발밑으로 흘렀다. 하얀 뇌가 1층 벽에 튀어놀라움을 자아냈다. 아형의 시체는 지금 마치 남에게 학대당하는 인형처럼 뒤틀려 피바다에 엎드려 있다. 나는 그녀가 정말 말한 대로 할 줄 몰랐다. 위층에서 뛰어내리다니. 이때 나의 뇌는 텅 비었고 모든 사람은 멍청해졌다. 산산조각난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바로 기절했다. 나도 내가 얼마나 혼수 상태에 빠졌는지 몰라서 깨어났을 때 경찰에게 신문을 받고 조서를 했다. 결국 경찰은 아형이 자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멍청하여 정말 아형이 죽기 전에 한 그 말처럼 평생 자책할 거야. 나는 직접 그녀를 보고 내 앞에서 죽었다.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다. 경찰이 떠난 후 동료들이 모두 나를 찾아와 애도를 표하라고 했다. 샤오메이도 마찬가지로 왔다. 다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동료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수 형, 나는 내가 매우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나는 그를 대신하여 너를 돌볼 수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멍하니 병상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오모가, 너는 평생 자책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녀의 죽음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의 생활은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고 내가 그녀에게 준 가장 좋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죽음은 모두 너 때문인데 만약 내가 없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었을까? 꺼져, 꺼져.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모든 분노를 샤오메이에게 발산했다. 그녀는 울었다. 슬프게 울었다. 이미 반쯤 깐 귤을 내 몸에 세게 던지고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눈빛이 흐느적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9시가 넘었을 때 나는 퇴원 수속을 했다. 나는 그 임대주택으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농사를 지을 것이다. 건물 군중은 어두컴컴했다. 아마도 아형의 투신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산책하는 사람이 없어 매우 조용했을 것이다. 나는 층집의 어둠 속에서 걷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걸을 때도 비틀거렸다. 이때까지도 나의 마음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멍청하게 길을 걸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마치 다시 한번 그늘 속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당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추워졌다. 아형이 죽었잖아.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다음 순간 뭔가가 있는 듯 희미한 한망을 내뿜으며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나의 두 눈은 차가운 느낌을 느꼈고 곧 가슴이 찢어지는 심한 통증이 들려왔다. 동시에 내 얼굴에는 걸쭉한 액체가 가득 흘렀다. 내 눈앞의 세상은 이미 차가운 어둠으로 변했다. 나는 두 눈을 가리고 두 손이 끈적끈적하여 돼지를 죽이는 듯한 고함을 질렀다. 나의 눈, 내 눈, 나의 울음소리는 밤을 가르며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아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확실히 이미 죽었다. 근본적으로 그녀일 리가 없다. 시체를 속이지 않는 한. 그러자 나는 샤오메이가 생각났다. 설마 그날 내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가 복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을 댄 것은 아니겠지. 내가 생각할 때 경찰은 어젯밤의 기록이 떠나서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내가 눈이 먼 현실을 받아들였다. 긴 숨을 내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고 소녀에게 말했다.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는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급차를 불러주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답고 달콤하다. 마치 18살 청춘 소녀가 백령조를 노래하는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말했다. 내 이름은 장소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장소혜. 아름다운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처럼 사람을 도취시킨다. 나는 이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그녀가 내 생사가 갈릴 때 날 구해줬어. 나는 병원에서 꼬박 28일의 시간을 보냈다. 이 28일간의 시간 동안 장소혜는 줄곧 나의 곁에 있었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은 그녀가 나를 보살펴주는 것이다. 그녀는 바로 나의 눈이다. 나의 생활은 그녀를 떠날 수 없다. 나는 매일 그녀의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재우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있고 싶다. 안타깝게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볍게 나의 어깨에 기대어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여보, 나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낀다. 매일 내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차라리 온 세상을 버리고 싶다. 나는 말했다. 바보 계집애, 나는 장님이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평생 너를 연루시킬 것이다. 그녀는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차라리 온 세상을 포기하고 싶다. 히히, 그녀의 웃음소리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를 취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매우 매우 사랑한다. 심지어 나는 평생 그녀가 아니면 장가들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했다. 나는 말했다. 계집애, 우리는 이미 28일 동안 사랑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내가 너에게 줄게. 그녀는 나는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매일 함께 있기만 하면,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병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들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알로 파출소의 경찰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한번 가십시오. 경찰의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설마 내가 너희들과 한 번 더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경찰은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라고 말했다.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나는 알았다. 원래 내 두 눈을 찌르는 사람은 아형도 아니고 소미도 아니다. 내가 28일 동안 사랑했던 장소혜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장소혜가 바로 옆집의 그 기형적인 소녀라는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내 심정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조만간 그녀는 고의상해 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그날 나도 법정에 출두했다. 다만 전 과정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관의 판결을 들었다. 그녀가 감옥에 보내질 때까지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러 갔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물었다. 너는 왜 나의 두 눈을 찌르려고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언제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나에게 인사를 했을 때
너는 요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한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침묵해서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 후에 나는 물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두 눈을 찔러야 하는가?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만약 당신이 아는 모습이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까? 그녀가 이 말을 물었을 때 나는 철저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한번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냈다. 다만 이 웃음소리에는 마치 광기가 섞여 있는 것 같다. 너는 그날 밤이 사실 내가 그녀를 밀어내린 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이 사는 집은 예전에는 우리 집이었는데 옷장 뒤에 바로 앞문이다. 매번 너희들이 침대에서 뒹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아니? 나는 그 죽은 여자를 산산조각 내고 싶지 않아. 그녀만 죽고 내 눈을 찌르면 넌 철저히 나만의 거야. 하하. 장소에는 가슴을 찢으며 나를 향해 소리쳤고 또 때때로 미친 듯이 크게 웃었다. 결국 그녀는 교도관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나는 제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입으로는 시종 그녀의 그 말을 중얼거렸다. 너는 알고 있니? 그날 밤은 사실 내가 그녀를 밀어낸 거야. 한참이 지나서야 나의 표정이 평온을 되찾은 후에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당연히 알고 있다. 나는 맹인 막대기를 들고 입꼬리를 살짝 날리며 더듬거리며 감옥을 떠났다. 큰 길에 서서 나는 두 눈에 감긴 거즈를 벗겼다. 장님 막대기를 걷고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만약 여바형이 죽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소미와 함께 있겠는가? 결국 그녀가 처음으로 나에게 키스한 그날부터 우리는 이미 함께 있었다. 그러나 장소의 이 계집애는 손찌검이 아주 심해서 하마터면 내가 정말 눈이 멀 뻔했다. 나는 혼잣말을 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안무는 내가 처음으로 아형이 침대 시트를 굴릴 때 이미 발견되었다. 난 잘 알아. 매일 밤 다 한 명 있어. 옷장에 숨어서 나를 훔쳐보고 있다. 그래서 장소의 열등감을 잘 이용해야만 나는 여바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샤오메이 사이에 아형에게 들킨 일은 완전히 고의로 그녀를 경로시켰다. 그녀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창턱으로 몰아넣은 거야. 마지막으로 다시 장소에 직접 그녀를 밀어내라. 이렇게 되면 나와 샤오메이의 책임은 없어진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장소에였다. 그 후에 나와 샤오메이는 정정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내 얼굴에는 근심이 생겼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샤오메이에게 좀 실증이 난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옆 작업실의 한양유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